화려한 등불이 빛나는 대연회장, 며느리는 화사하게 차려입고 빛났습니다. 저는 마치 심부름꾼처럼 보잘것없이 서 있었죠. 나중에 계산할 때가 되자 아들은 저에게 계속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죠. 우리 엄마가 나보고 계산하라고 했니? 예전 같았으면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숙분입니다. 올해 65세로 은퇴한 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편안하게 연금과 오래된 집을 지키며 동네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운동을 하며 한가롭게 지내야 마땅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부터 제 삶은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 이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담겨 있었죠. 오늘 우리 엄마 환갑잔치예요. 성대하게 치러야 하니 어머님은 일찍 호텔에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조금 싸늘해졌습니다. 환갑잔치는 며느리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마땅한데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무슨 일이든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호텔은 금빛으로 휘황찬란했고 커다란 붉은 등롱과 금색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 레드카펫은 10m도 넘게 깔려 있었죠. 직원들은 말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손님들에게서는 향수와 술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5형상 규모로 열리는 잔치, 저는 그 위세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저는 소매를 걷어붙인 채 이수진에게 이리저리 지시를 받으며 뒷무대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디저트 코너 쪽 색깔이 안 맞으니 빨리 작은 케이크 좀 바꿔주세요. 어머님, 손님이 차를 찾으시는데 왜 가만히 서 계세요? 빨리 뜨거운 물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하세요. 그녀는 제가 마치 식당 종업원이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찻주전자를 들고 땀을 벌벌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이힐과 반짝이는 옷을 입고 웃고 있는데 저는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이수진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짙은 붉은색 드레스에 커다란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걸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한 채 사람들 속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녀의 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사람들 무리에 둘러싸여 흡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기세는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몹시 쓰라렸습니다. 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아들 박지훈을 홀로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가 공부하고 가정을 이루면 제가 노년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제 연금은 늘 그들의 탐내는 대상이었고 오래된 집 또한 훗날 손주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것이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어머니 잔치에까지 제가 돈과 힘을 보태야 했습니다. 잔치는 서서히 끝을 향해 갔습니다. 손님들은 얼굴이 벌개지도록 술을 마셨고 어떤 이는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이는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이수진은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며 어머니에게 음식을 더 가져다 주거나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말이죠. 저는 아들 박지훈이 사람들 속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가끔 저를 돌아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떳떳하지 못하면서도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후 제가 뒤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산할 때가 되자 아들이 다가와 사람들 속에서 몰래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몸부림치는 듯했지만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숙여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눈짓을 보냈고 결국 제 옆으로 와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이따가 엄마가 계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불타는 듯했습니다. 5형상 규모의 5성급 호텔 잔치라니 한 상이 아무리 적어도 400만 원은 넘을 텐데
계산해보면 5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제 한 달 연금은 3억만 원 남짓인데 그들은 며느리를 위해 제가 계산하게 하려 했습니다. 지훈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네 장모님 잔치잖아. 그분은 네 며느리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서둘러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냥 저 좀 도와주는 셈 치세요. 도와달라니? 65세인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연금을 이렇게 도와주는 셈 치하고? 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고 손가락까지 떨렸습니다. 이수진도 이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꽃이 피어 있었죠. 어머님, 가세요.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새빨간 입술과 번쩍이는 귀걸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당당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갑자기 주변의 음악 소리와 왁자지껄한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제 마음속 분노가 포효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모든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보고 계산하라고 했니?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원래 시끌벅적했던 연회장에서는 술잔이 부딪히는 쨍 소리마저 갑자기 멈췄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 한 가족인데. 저는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한 가족? 우리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오늘 환갑을 맞은 건 네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야.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박지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창피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창피하다고? 네 장모님 잔치 비용을 나보고 내라고 하는 게 더 창피한 일이야. 이수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바싹 세웠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우리 엄마 환갑잔치예요. 우리가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말하는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제 연금으로 그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커졌습니다. 말했잖아. 이건 네 엄마 잔치지. 내 엄마 잔치가 아니야. 계산은 네가 직접 해. 연회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뚝심 있네. 이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어서 앉으세요.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려고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불 위를 걷는 듯했고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회장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가슴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칼로 베이는 듯했죠. 평생 힘들게 살아왔는데 결국 아들마저도 저에게 눈짓이나 보내며 입구에 길게 깔릴 레드카펫은 낮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지금 제 눈에는 차가운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연회장 안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제 귓가에는 이수진의 그냥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과 아들의 애매한 눈빛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었건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저에게 눈짓이나 보낼 뿐 저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시나 보낼 뿐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빗속에서
호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 하나를 문득 보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개 한 마리였습니다. 털은 지저분해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아볼 수 없었고 몸은 잔뜩 웅크린 채 꼬리는 몸 아래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장작개비처럼 말라 있었지만 두 눈은 반짝이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개는 짖지 않고 그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망설이듯 저에게 두어 걸음 다가왔지만 제가 쫓아낼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 개는 잠시 멈칫하더니 과연 반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저를 떼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애처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더욱 먹먹해졌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다닥 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 개가 조심스럽게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몇 미터 거리를 유지한 채 말이죠. 제 마음은 화도 나고 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돌아보며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따라오지 마. 그는 즉시 멈춰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는 축 늘어져 마치 상처받은 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몸을 돌려걷자 그는 또다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주고받기를 반복하며 제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줄곧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개 따위를 신경 써서 뭐하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를 감동이 일었습니다. 버스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지만 저는 타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차라리 천천히 걸어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좀 걷는 것이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죠. 개는 그렇게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걷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마음속으로는 아까의 잔치 장면을 되풀이해서 생각했습니다. 오영상 규모의 잔치, 찬란한 조명, 북적이는 사람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붙잡아 주려 손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자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개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나와 제 옆을 가로막고 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워 마치 저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바보 같은 개야. 나를 왜 지켜주는 거야?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물론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몇 번이나 그를 쫓아내려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거릴 뿐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익숙한 복도 냄새가 풍겨왔을 때 비로소 그 소란스러운 사건에서 진정으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 개는 여전히 문 앞에 얌전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해.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간절했고 바람에 털이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두 눈은 굳건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 갈래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쓰라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그는 여전히 아래층에 웅크리고 앉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아이 같았죠. 저는 마음이 약해져 냉장고를 뒤져보니 아침에 남은 밥 한 공기와 약간의 볶음 반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내 데우지도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리 와서 먹어. 저는 쭈그리고 앉아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걔는 망설이듯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달려들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빠르게 먹었지만 몇 번 깨물지 않아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음식이 정말 자기 것인지 확인하는 듯 했죠. 그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보 같은 개야. 너는 사람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구나.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다 먹은 후 빈 그릇을 핥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꼬리는 격렬하게 흔들렸죠. 저는 살짝 웃으며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얌전히 웅크려 앉았습니다. 눈은 실처럼 가늘어졌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샘솟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래층에서 가끔 개가 나지막이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시끄럽기는 커야 오히려 저를 나 여기 있어라고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척이며 제 평생을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들과 가정을 위해 죽기 살기로 일했지만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만 얻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유기견은 저와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데 밤새도록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창문이 끼익 소리를 냈고 제 가슴은 계속 답답했습니다. 아래층에서 가끔 검둥이의 나지막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시끄럽기는 커야 오히려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주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1. 계산서를, 그들이 잔치 계산서를 그들이 진심으로 저에게 내라고 한 걸까? 아니면 저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연금은 한 달에 3억만 원 남짓입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 저는 아껴 쓰고 절약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는 충분했죠. 저는 밤새도록 통장 속의 깔끔한 숫자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원래는 저를 안심시켜야 할 숫자였지만, 오늘은 저를 안심시켜야 할 숫자였지만, 오늘 밤은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몇몇 인출의 기운이 컸고, 시점도 제가 은행에 가지 않은 날들과 묘하게 일치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들과 묘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제 마음이 쿵 가라앉았고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계산해본 후에야 지난 몇 년 동안 제 돈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의 큰 금액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리 없이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수진인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이유를 자세히 되짚어보니 이수진은 늘 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옷이나 가방을 사면서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했죠. 그녀는 늘 어머님, 그 돈 그냥 두면 뭐해요. 저희가 좀 돌려쓰고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올해 그녀의 어머니 잔치는 결혼식보다도 더 성대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제 아들의 월급은 많지 않고 그녀 자신도 수입이 평범한데 어떻게 그런 잔치를 감당할 수입이 평범한데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등골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결국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살림을 꾸린 것이 아니라 나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통장 위에 글자들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아껴 쓰고 절약하며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사지 못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의 현금 인출기 신세가 되다니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기대어 앉았지만 눈을 감으면 이수진의 화사하게 웃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람을 쐴 생각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바로 아래층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검둥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앞발에 얹고 눈을 반쯤 감은 채
가끔씩 위층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제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이 개는 유기견인데도 마치 나를 지키는 것 같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너는 아들보다도 분별력이 있구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목이 메었구나. 검둥이는 마치 제 말을 들은 듯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기이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 개는 혈연 관계도 없고 어떤 약속도 없지만 이 추운 밤에 꼼짝 않고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요? 제가 힘들게 키웠건만 결국 저에게 돌아온 것은 회피하는 눈빛과 끝없는 눈빛과 끝없는 계산뿐이었습니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대를 닫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반대. 제대로 조사해야 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돈이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연금마저 지킬 수 없다면 나중에 제가 늙어서 아프면 누가 저를 돌봐줄까요?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완전히 이용당할 것이고 그때는 돌아갈 길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반격하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의 노년 때문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검둥이가 멍하고 짖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살짝 웃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제대로 조사할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자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몇 건의 돈은 대리 인출을 통해 인출되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님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윙 하고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리 인출이라니? 누가 내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 첫 반응은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제 물건을 정리해준다며 이것저것 뒤적거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나를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직원은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을 분실 신고하시겠어요? 나중에는 비밀번호나 얼굴 인식을 설정하시면 다른 사람이 대리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실 신고해주세요. 수속을 마친 후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래층에서 검둥이가 달려와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그의 지저분한 털 속에 파묻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죠. 바보 같은 개야. 너는 사람보다도 충성심이 있구나.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검둥이는 제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 행동은 부드러웠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연금, 내 오래된 집, 누구도 건드릴 생각하지 마. 은행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은 커다란 돌덩이에 짓눌린 듯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직원이 몇 건의 돈이 대리 인출을 통해 인출되었고 제 신분증 사본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신분증 사본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이수진 말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든 손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십 년간 힘들게 모은 돈이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다니. 만약 제가 계속 참고 침묵한다면 제 평생은 대체 무엇이 될까요? 저녁에 박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불은 켜지 않았으며 오직 텔레비전 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 왜 불을 안 켜고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통장을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훈아, 이 돈들에 대해 설명해봐.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얼어붙었고
눈빛이 분명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내 머리를 극적이며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떤 돈이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은 더욱 사늘해졌습니다. 통장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네가 직접 봐. 단일한 원, 그리고 몇 번의 3억만 원, 5억만 원 인출. 내가 언제 은행에 갔었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의 얼굴이 변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다 한 가족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돈은 그냥 두면 뭐해요. 좀 돌려 쓰는 거지. 별일 아니에요. 돌려 쓴다고? 어디로 돌려 썼니? 이수진이 가방 사는 데 썼니? 아니면 그녀의 친정에 체면 세워주는 데 썼니?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그렇게 심한 말씀하지 마세요. 이수진도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는 일이 많아요. 게다가 돈은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한테 남겨줄 거잖아요. 미리 좀 쓰는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미리라니. 제 가슴이 꽉 막혔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내 연금이야. 내가 아껴서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인데 너희는 감히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는구나. 지훈아, 물어볼게. 너 대체 내 아들이니? 아니면 그녀의 졸개니? 그의 얼굴은 새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수진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둥이가 갑자기 베란다에서 달려나와 그에게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털은 잔뜩 곤두섰고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 했습니다. 박지우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걔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개는 또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엄마 아들이라고요. 저는 검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는 친정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지만 제가 괴롭힘 당할 때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아들은 오직 제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은 너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박지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엄마는 너무 인색하세요. 돈밖에 모르고요. 됐어요. 더 말 안 할래요. 엄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말을 마치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복도에는 그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뒷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검둥이는 조용해지더니 제 곁으로 와서 제 무릎에 살짝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그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보 같은 개야. 너는 그보다도 나를 더 아껴주는구나. 저는 흘끼며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제 발밑에 얌전히 엎드려 마치 저와 함께 울어지려 마치 저와 함께. 그날 밤 저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박지훈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뒷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의 엄마는 너무 인색하고 돈밖에 몰라요라는 말은 마치 모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인색하다고요? 아니, 저는 그저 제 연금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이니까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침대에 앉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검둥이는 밤새도록 침대 옆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기지개를 켜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축축한 코로 제 손을 비볐습니다. 그 눈빛은 위로하는 듯 했죠. 저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힘이 솟아났습니다. 걔조차 나를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통장과 가계부 그리고 평소에 모아두었던 영수증 몇 장을 챙겨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역 법률구조 센터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법률 서비스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안경을 쓴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상담하러 오셨어요? 제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연금을 누가 몰래 인출해 갔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성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펼쳐 보이며 이상한 인출 기록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어머님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하여 처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님, 이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그럼 제 며느리인데요. 그녀가 제 서랍을 뒤졌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여성 변호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통장을 분실 신고해서 동결하여 더 이상 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 문서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서 사본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 이수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저에게 아무렇게나 서명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동의서라고 말했었죠. 그때는 눈이 침침해서 자세히 보지 않고 서명했었습니다. 설마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우리 집 서랍에 있을지도 몰라. 가서 찾아봐야겠어. 여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그것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또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어머님의 재산입니다. 어머님은 완전히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권리주장이라는 두 단어가 제 귓가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둘러 서랍을 뒤졌습니다. 과연 잡동사니 밑에서 몇 장의 사본을 찾아냈습니다. 그 위에는 선명하게 담보대출계약서라고 쓰여 있었고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수지는 정말 일찍부터 나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검둥이는 옆에 웅크리고 앉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혜냐, 네가 옆에 있어줘서 아니었으면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야. 저는 그 사본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잘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법률구조 센터로 갔습니다. 검둥이는 제가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그는 정말 얌전히 엎드려 짖지도 않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게는 정말 착하네. 사람보다도 규칙을 잘 지켜. 변호사는 계약서, 사본을 자세히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서명 위조에 해당하며 무효한 계약입니다. 취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련 계좌와 카드들을 즉시 동결하시길 권합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결국 나에게도 방법이 있었어. 그저 참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 사무실을 나서자 빛이 눈부셨습니다. 검둥이는 즉시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제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죠.
저는 몸을 굽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개조차 나를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 그날 저는 은행으로 가서 통장을 분실 신고하고 모든 카드들을 동결했습니다. 직원은 제 얼굴 인식 기능까지 설정해 주어 이제 누구도 제 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마친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조금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이것은 첫걸음에 불과했지만 마치 큰 산을 넘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당에서 뒹굴고 있는 검둥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는 늙은 여자가 아니야. 내 돈, 내 집, 내 존엄을 지킬 거야. 그날 오후 하늘은 잔뜩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막 주전자에 물을 끓여 차를 마시려는데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죠. 엄마, 집에 계세요? 저랑 저희 엄마가 보러 왔어요.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면서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그녀의 어머니, 그 환갑잔치의 주인공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수진 씨 어머니는 오늘 유난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짙은 붉은색 외투에 가슴에는 금빛 브로치를 달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듯 제 집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제 마음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을 저는 뻔히 알고 있었죠. 이수진은 목소리를 깔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 며칠 생각 좀 해보셨어요? 지난번 일은 다들 어머님이 너무 심했다고 하세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 체면을 안 세워줄 수 있어요? 어머님, 돈 문제는 다 한 가족인데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수진 씨 어머니도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숙부나, 너는 너무 고지식해. 돈이야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남겨둬서 뭐하니? 우리 수진이가 살림 꾸리느라 힘든데 네가 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들은 한마디씩 꺼들며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철없는 늙은이인 양 말이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분히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차 향기가 피어오르자 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수진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눈썹을 치켜뜨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계속 고집부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연금도 집도 결국은 지훈이 거죠. 어머님이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울렁거리고 혈압이 치솟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급하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봉투에서 몇 장의 사본과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탁 소리가 나게 탁장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져 그들 눈앞에 떨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말은 잘하는구나. 내가 심하다고? 그럼 너희는 이것 좀 봐. 이건 누구의 계좌 기록이니? 무엇이건 누구의 계좌 기록이니? 담보원 인출할 때 내가 은행에 갔었니? 담보대출계약서에는 글씨가 내 필적이니?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손을 뻗어 서류를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무슨 계약서요? 저는 몰라요. 이수진 씨 어머니도 당황해서 입술을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아마 오해일 거야. 저는 그들을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해? 은행의 CCTV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이것은 서명 위조에 해당하고 불법이야. 이수진, 네가 내가 눈이 침침해서 제대로 못 볼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권리 주장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말해줄게. 이 증거들은 이미 복사해 두었고 언제든지 경찰서로 보낼 수 있어.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진은 얼굴이 새빨개져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수진 씨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둥이가 침실에서 튀어나와 이수진에게 맹렬하게 짖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털은 잔뜩 곤두섰습니다. 그는 이수진의 발밑으로 달려들어 이빨을 드러냈고 꼬리는 바싹 긴장한 채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이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엄마, 이 개가 저를 물려고 해요. 저는 손을 들어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 그는 사람을 물지 않아. 그는 그저 누가 자기 주인을 괴롭히는지 나보다 더 잘 알 뿐이야. 이 말이 나오자 이수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고 저를 노려보았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 씨 어머니는 서둘러 딸을 붙잡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모녀는 초라하게 문 밖으로 물러섰습니다. 검둥이는 그들을 바싹 달아가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수진은 겁에 질려 발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검둥아, 돌아와. 제가 소리치자 그는 즉시 멈춰서서 얌전히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마음속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참거나 침묵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증거를 내밀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검둥이는 제 발밑에 엎드려 조용히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착한 개야, 너는 사람보다도 나를 더 지킬 줄 아는구나.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저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조금은 치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모녀는 그 자리에서 제게 할 말을 잃고 초라하게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억지로 참고만 있지 않고 증거로 그들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통쾌함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밤이 서서히 찾아왔고 방 안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저는 대사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후우하고 불어와 유리창이 웅웅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식어버린 차 한 잔을 안고 탁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겼지만 상상했던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외딴 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제 편에는 저 혼자만 남은 듯했죠. 수십 년간의 모자 관계는 한 번의 계산과 대치 속에서 거의 사라진 듯했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랬습니다. 바로 그때 가벼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검둥이가 방에서 나와 제 앞에 엎드려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짖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제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꼬리를 씁니다. 그는 꼬리를 살랑거려 마치 저에게 응답하는 듯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텅 빈 느낌은 오히려 누그러들어 듯했습니다. 너는 계산할 줄도 모르고 회피할 줄도 모르고 나를 난처하게 만들지도 않는구나. 여기까지 말하자 목이 메었고 눈물이 쏟아져 그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검둥이는 짖지 않고 그저 머리로 제 손을 살짝 밀어 마치 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제 말을 정말 이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나는 완전히 혼자가 아닐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그렇게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검둥이는 문 앞에 조용히 엎드려 가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런 소란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한 줄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참지 못하고 하품을 했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죠. 저는 검둥이를 안아 제 옆에 놓았습니다. 그는 얌전히 몸을 웅크렸고 몸은 따뜻했으며 숨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것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네가 나를 따라오던 그날부터 내 삶은 새로운 길을 가야 했을지도 몰라. 검둥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제 뜻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풀밭에 있었습니다. 햇살은 밝았고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검둥이는 조금도 무겁지 불었습니다. 검둥이는 신나게 앞장서서 달려가다 가끔 저를 돌아보며 짖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편안한 꿈을 꾼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검둥이를 안고 잠든 후부터 제 몸은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깨어나자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가 제 발밑에 엎드려 고르게 숨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의지할 수 없다면 나 스스로 의지한다고 해서 꼭 외로워야 하는 건 아니야. 그날 저녁 저는 검둥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가 저를 따른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아주 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함부로 뛰어다니지 않고 그저 꼬리를 흔들며 내내 제 옆에 붙어 걸었죠. 아파트 단지 뒤편의 공터에 이르렀을 때 저는 갑자기 몇 마리의 고양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마른 고양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마른 고양이 몇 마리가 쓰레기통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지저분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검둥이를 보자 경계하며 외롭고 두려워하면서도 누군가 따뜻함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마치 지난 몇 년간의 제 삶과 같았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굽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검둥이도 제 옆에 조용히 서서 짖지 않고 그 고양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갑자기 연민이 솟아났습니다. 이 아이들도 먹여야 하지 않을까.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밥을 좀 더 많이 짓고 다진 고기를 조금 볶았습니다. 저녁에 다시 그 공터로 가서 신문지 위에 밥과 반찬을 놓았습니다. 고양이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며 숨어 있었지만 제가 몇 걸음 물러나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잔치에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겨지기를 바란다는 것을요. 우리 집에는 오래된 마당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잡동사니와 잡초로 가득 차버려져 있었고 저는 평소에도 신경 쓰지 않고 기껏해야 빨래나 널 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당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을 정리해서 검둥이와 이 유기 고양이, 개들이 지낼 곳을 마련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미치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쌓여있던 신문지와 책들을 치우고 녹슨 철통을 끌어내고 가위로 잡초를 잘라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가 아프고 등이 쑤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공터를 정리한 후 저는 낡은 나무 판자 몇 개를 찾아 간단한 옥막을 만들고 허니불도 깔아주었습니다. 검둥이는 옆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이곳이 그의 새 집이라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저분한 옥막을 보면서도 왠지 모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곳은 내가 직접 그들을 위해 만들어준 집이야. 셋째 날 이웃집 조씨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제가 일하는 것을 보고 궁금한 듯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숙분 씨,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는 땀을 닦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기 고양이, 개들을 좀 돌보려고요. 지낼 곳을 만들어주려고요. 조씨 아저씨는 잠시 멍하더니 이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복 받을 거예요. 맨날 화투나 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그 말을 하고는 다음 날 나무 판자 몇 개와 개 사료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손자가 사료를 싫어해서 안 먹는 건데 마침 잘 됐다 싶어서요. 저는 감동하여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조씨 아저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바라는 것 없이 그저 마음 편한 게 최고죠. 숙불 씨가 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야. 그날부터 조씨 아저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저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못을 받거나 물건을 옮겨주기도 했고 마당에 앉아 저와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검둥이와 새로운 고양이 몇 마리가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북적임은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점점 제 마당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검둥이 외에도 고양이 3마리와 강아지 2마리가 더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심지어 제 발밑에서 뒹굴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밥과 다진 고기를 조금씩 끓여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물고 옥막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 만족감은 그 어떤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도 컸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당에 있는 털북순이 아이들을 보고는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김숙분 아줌마,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키우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집이 없어서 제가 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떤 이는 제가 마음씨가 착하다고 칭찬했고 어떤 이는 제가 어리석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만의 가치를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되자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옥막에서는 고르릉거리는 소리와 가벼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 소리들을 들으며 유난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늙어서도 새로운 활기 넘치는 짐을 가질 수 있구나. 단지 이 집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말 못하는 이 작은 생명들에게 의지하는 것이었어. 요즘 제 삶은 이전보다 훨씬 충실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 채소를 썰고 고기를 볶아 밥에 비벼 몇 개의 낡은 사기 그릇에 나누어 담습니다. 검둥이는 이미 규칙을 알아서 부엌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립니다. 꼬리는 신나게 흔들리죠. 제가 밥그릇에 들고 나오면 그는 즉시 멍멍 2번 짖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듯 말이죠. 이어서 그는 앞장서서 마당으로 달려가고 뒤로는 고양이 몇 마리와 강아지 2마리가 줄지어 따라옵니다. 제가 작은 밥그릇들을 내려놓으면 그들은 각자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맛있게 먹습니다. 검둥이는 늘 두세 입 먹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쳐다봅니다. 제가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듯하고 그러고 나서야 안심하고 다시 먹습니다.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전에는 늘 제가 외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가정을 이루고 마음은 온통 며느리에게 가 있었고 저에게는 늘 형식적으로 대했습니다. 집은 썰렁했고 저는 말을 걸 상대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 이렇게 많은 눈동자들이 저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치 친척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저는 마침내 제가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지나가다가 마당 문 앞에 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김숙분 아줌마, 여기는 거의 동물원이 됐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아이들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순수해요. 이 말을 하고 나면 제 마음은 늘 쓰라렸습니다. 웃음은 지었지만 그 쓰라린 감정은 저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고양이와 개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쏟아져 들어와 땅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검둥이는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뛰어다녔고 고양이 2마리는 그의 꼬리를 쫓아다녔습니다. 또 다른 강아지 1마리는 제 발밑에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물통을 넘어뜨리지 마요. 바로 그때 마당 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편안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는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과일 한 봉지를 들고 한참 동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쿵하고 조여왔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문을 쾅덕으로 뒤섞였습니다. 그날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저희 모자 관계는 거의 단절되었죠. 들어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지우는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마당은 한창 북적였습니다. 검둥이는 나뭇가지를 물고 뛰어다녔고 고양이 2마리는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또 다른 강아지 1마리는 제 주위를 맴돌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웃으며 그들의 털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웃는 것을 본 순간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쓰라렸습니다. 이 아들을 38년 동안 키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는 제 웃음보다 눈물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의 냉담함 때문에, 그의 나약함 때문에, 그의 나약함 때문에, 그의 태만함 때문에, 그의 때문에 저는 수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보는 것은 유기 고양이와 개들 사이에서 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손에 든 물통을 잘 놓았습니다. 검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제 손바닥을 핥았습니다. 마치 저를 대신해 대답하는 듯했습니다. 박지우는 2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수진 편을 들지 말았어야 했고 엄마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엄마.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저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마음 아픈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충분히 울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보다 내 아이들이 더 감사할 줄 알아. 검둥이는 마치 제 말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흔들며 킁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고양이들도 다가와 제 발밑에서 몸을 비볐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한 줄기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은 제 아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털복숭이 아이들에게서 온 것이었으니까요. 박지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는 입을 열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 광경이 막혀버렸습니다. 제 마음은 살짝 흔들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으려면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작은 동물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검둥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제 손바닥에 비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에게 의지했죠. 저는 갑자기 이곳이야말로 저의 진짜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마음하려 하지 않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를 마음 아프게 했던 그 가정이 아니라 눈앞에 이 활기 넘치는 작은 마당 말입니다. 제가 마당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만든 후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모두 제가 이 탈북순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들은 제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돈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왜 하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오전 아파트 단지 관리소의 젊은 이 씨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숙분 아줌마 댁에 저희가 다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희가 공식 계정에 아줌마의 선행을 알리는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사를 쓴다고? 나에 대해? 이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줌마. 아줌마는 정말 선행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은퇴해서 화투치고 춤추는데 아줌마는 작은 동물들을 구해주고 집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건 모두에게 알려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며칠 지나지 않아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따뜻한 마당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땅에 쭈그리고 앉아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었고 검둥이는 옆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반짝였죠. 이웃들은 기사를 보고 모두 저를 칭찬했습니다. 김숙분 아줌마, 정말 복 많고 덕 많으시네요. 아줌마의 삶은 자식에게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네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뒤섞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고 그가 효도하기를 바랐지만 결국 마음만 상처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과 이 작은 동물들에게 의지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고양이와 개들은 저를 애워쌉니다. 배가 고프면 야옹야옹 멍멍하고 울죠. 제가 밥그릇을 들고 나오면 그들은 즉시 조용해지고 얌전히 줄을 서서 먹습니다. 다 먹은 후에는 어떤 이는 제 발밑에서 잠들고 어떤 이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입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제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예전에는 늘 제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며느리가 살림을 맡자 저는 마치 구석으로 밀려난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해도 그 의존심은 진실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 아이들은 매일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수지는 곧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찾아와 문 앞에 서서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짐승들과 어울리다니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지만 감사할 줄 알아. 어떤 사람보다 나아. 이수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고 말대꾸하려 했지만 지나가던 이웃들이 듣고는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 시어머니가 하는 좋은 일은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당신은 자기 친정 체면만 신경 쓰지 말고 효도하는 것도 좀 배우세요. 효도하는 것도 좀 배우세요. 예수진은 너무나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졌고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에는
마음속에는 마음속에놓으면서도 얼마 후 박지훈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저를 에워싼 고양이와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서글픔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제 아이들을 계속 먹였습니다. 이웃들은 저에게 열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김숙분 아줌마. 정말 아줌마 덕분에 우리 아파트 단지가 따뜻해졌어요. 어떤 이는 남은 채소를 가져와서는 아줌마, 개들에게 간식 좀 주세요. 박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자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삶 전체를 그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석양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와 담벼락까지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고양이들은 담벼락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고 강아지들은 땅 위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검둥이는 여전히 제 발밑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털과 안정적인 숨결을 느끼며 마음속에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말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마치 공기 중에 새겨진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가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생, 수십 년간의 억울함. 결국 저는 제 자신만의 노년 생활을 찾았습니다. 아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며느리에게 참고 양보하는 것도 아닌 저 자신과 이 순수한 생명들에게 의지하는 삶 말입니다. 이 순간 저는 제가 진정으로 인생을에게 의지하는 삶 말입니다. 김숙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껴 쓰고 절약하며 모든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면 삶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그녀는 자신의 지극한 정성이 따뜻함이 아니라 냉담함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인처럼 불임을 당했고 결국 며느리에 당했고 결국 며느리에 당했고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호텔을 나서던 그날 밤 유기견 검둥이가 조용히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녀는 가장 외로울 때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라 한 마리의 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금이 도난당한 것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찾아가 권리를 주장하고 마침내 증거를 내밀어 이수진 모녀를 할 말 없게 만들기까지 김숙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었지만 굳건했습니다. 마음 아픈 선택을 할 때마다 검둥이는 맑은 눈빛으로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작은 마당을 정리하여 더 많은 유기 고양이와 개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은 활기를 띠었고 이웃들은 그녀에게 복 많고 덕 많다고 칭찬했으며 심지어 아파트 단지 관리소에서도 그녀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냉담하게 지켜보고 아들이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해도 그녀는 이번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개조차 감사할 줄 아는데 사람은 왜 그러지 못할까? 김숙부는 자신의 노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외롭다고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김숙분 씨의 경험에 감동했거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노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사연일까요? 아니면 존중일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을 8,000명, 구독 목표 달성에 몇 번째로 동참해 주실 분이 될까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행복한 이야기 채널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제보 및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댓글로 저와 토론해 주세요.